오늘 그 다른 포럼과 다른 차수와 좀 다르게 좀 이슈되고 있는 아이템이다 보니 또 다른 이 아이템을 가지고 국내에서 저명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그 기업을 모시고 저희가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또 들어보려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아마 이름만 들어도 아실 건데요.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의 그 박문기 팀장님을 모셔서 양자에 관련된 기술을 어떻게 사업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를 잠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밖에서 대부분 저희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회사는 뭐 클라우드 MSP라는 걸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1998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현재는 한 8개의 해외 브랜치도 갖고 있고 한국 회사입니다. 그래서 고용 인원은 한 2,700명, 그다음에 글로벌 파트너, 뭐 여러 가지 저희가 ICT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글로벌 파트너가 한 200개 정도 되고요. 엔터프라이즈 고객이 한 5,000 고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1조 4천억, 그다음에 한국에서 20번째로 그 유니콘 기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꿈이신데 빨리 유니콘 기업이 되시고 저희 노하우를 많이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일단은 저희 회사를 먼저 얘기를 할 때는 요 CSP라고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부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ICT 관련된 자산을 가상화해서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산이 가상 서버, 가상 스토리지, 가상 네트워크 이런 거거든요. 아마존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뭐 구글, 그다음에 국내 클라우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는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냐면, 기업들이 저희 용어로 온프렘이라고 그러는데 그 로컬에 보면 서버도 있고 그 서버에 어떤 소프트웨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서버를 가상화로 넘기는, 그걸 갖다 저희가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작업을 첫 번째 하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서비스를 계속 하고 있을 때 서비스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서비스하면서 넘기는 게 굉장히 큰 노하우가 들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클라우드화 하게 되면 그때는 MSP라고 매니지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IaaS,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이 클라우드의 가장 자원 중에 가장 기초적인 가상 컴퓨터, 네트워크, 스토리지 관리해 주고요. 각종 파스 플랫폼 애저 서비스라고 그러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 뭐 개발 과정을 자동화하는 데브옵스, 그다음에 뭐 AI 개발 자동화하는 뭐 MLOps, 그다음에 뭐 빅데이터 처리 뭐 이런 거 자동화하는 데이터옵스,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 좀 이따 이제 퀀텀옵스도 나오겠지만 그런 거 전부 관리해 줍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SaaS 관련된 관리를 다 해줍니다. SaaS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소프트웨어 있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 볼륨 너무 큰 거, 대표적으로 뭐 세일즈포스라든지 세바 R3라든지 심지어는 뭐 오라클 이런 것도 다 관리를 저희가 대신해 줍니다. 클라우드 상에서. 이런 걸 전반적으로 MSP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는 기존에 이제 그 우리가 클라우드 전환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 이 어플리케이션들이 그 웹 와스 DB 3티어 모노리스이라고 하는 인터넷 환경에 최적화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근데 이게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빠르게 변화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그 뭐 한 놈이 죽었을 때 그 죽은 놈을 빨리빨리 테이크오버할 수 있는 이런 그런 기능들이 많이 부족해서 다시 이걸 잘게 쪼개는 그 어플리케이션 개발 전략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프리젠테이션하고 그 우리 프로그램에 보면 항상 화면에 표시하는 프리젠테이션 레이어가 있고 뭔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순서도 부분을 처리하는 프로시저가 있고 데이터 부분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프로시저하고 프리젠테이션 레이어는 MSA,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서비스 메시라는 걸로 바꿉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거는 프로시저를 잘게 쪼개서 컨테이너에다 집어넣고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사이를 갖다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네트워크로 연결한 걸 갖다가 서비스 메시라고 부르거든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보안 관련된 것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그다음 MDA와 데이터 메시인데요. 이건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그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게 뭐 빅데이터, 데이터 레이크, 레이크하우스, 우리 엄청 큰 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아가지고 통합적으로 검색하려고.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커지니까 핸들링이 불가능하다는 걸 대부분 많이 느껴서 다시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쪽에서는 쪼개자. 자게 또 쪼갭니다. 근데 쪼개지만 이걸 통합적으로 이렇게 쿼리할 수 있는 뭐 데이터 패브릭 이런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 메시라는 기술을 쓰고요. 또 하나는 이제 MIA, 마이크로 인퍼런스 아키텍처 인퍼런스 메시형으로 어플리케이션 바꿉니다. 이건 뭐냐면 인퍼런스 하면 여러분 AI 하실 때 많이 들어봤잖아요. AI 서비스 자체를 인퍼런스라 부르잖아요. 그래서 밖에서는 대부분 초고대 이야기 되면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든지 제네레이티브 AI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기업들은 자기네 비즈니스 프로세서 자체를 AI로 뭔가 좀 이 확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통적으로 문제로 느끼는 게 뭐냐면 기존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계속 스태틱으로 코딩해서 짜왔습니다. 근데 비즈니스가 너무 바뀌니까 이 업데이트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데이터가 많이 있으면 데이터 드리븐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그 데이터들을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게 되고 거기에 나오는 그 서비스가 인퍼런스 아니겠습니까? 즉 여기서 나오는 이 동적 어플리케이션과 정적 어플리케이션을 통합을 해서 비즈니스의 큰 초고대 AI를 구현하는 게 또 저희들 목표거든요. 그래서 MIA라는 건 바로 동적 어플리케이션과 이 정적 어플리케이션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MIA 인퍼런스 메시라고 부릅니다. 이런 걸 통해서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을 선진화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바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는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지금까지 진행해 왔고 이제는 퀀텀 쪽을 또 트랜스포메이션 하려고 전환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것들이 바로 이제 백오피스 클라우드라고 부르고요. 저희는 그것도 있지만 프론트 오피스 클라우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이제 보시면 여러 가지 IT 리소스 많이 쓰지 않습니까? 노트북도 빌려드리고 서버도 빌려드리고 프린터도 빌려드리고 복합기도 빌려드리고 심지어는 요즘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원격지에서 관리도 가능해요. 그런 서비스하는 저희 부서가 또 있습니다. 그걸 갖다 프론트 오피스 클라우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는 글래스루스 클라우드라고 풀뿌리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이 팀은 뭐 하는 거냐면 A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딱 내는 순간 이 사람한테 뭔가 필요한 여러 가지 ICT 서비스가 있습니다. 뭐뭐 있나요? 명함부터 파야죠. 자기 도메인도 있어야 되고 홈페이지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모두 또 있어야 되죠. 하여튼 뭐 메일도 자기 도메인 이름으로 된 메일, 그 다음에 기본적인 회계 서비스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웹페이지도 있어야 되지만 기업용 그 지식 관리하기 위한 노션, 슬랙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조그만 회사가 인사관리자 없잖아요. 노무관리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그만 회사를 위해서 한 사람이 한 수백 개 기업에 대한 노무관리 같은 걸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기업이 계속 커지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이 백오피스 쪽을 쭉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글래스루스 클라우드, 풀프리 클라우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마지막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 회사에 IT 관련 인력이 없이도 저희가 원격지에서 모든 걸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 목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ICT as a 서비스. 심지어는 저희가 KT의 인터넷 사업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서비스도 이렇게 갖다 드립니다. 전화도 갖다 드리고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대충 이제 뭐 하시는지는 아시겠고 이것과 이제 어떻게 양자 컴퓨터가 연결되는가를 좀 얘기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이걸 지금 하면 좋을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항상 바쁜 사람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짧게 한 페이지로 얘기해달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양자 컴퓨터라는 건 원자 자체를 갖다가 컴퓨터 연산용으로 쓰고 정보 처리 단위를 큐빗이라고 부릅니다. 큐빗 차이점은 아까 교수님 설명드렸고, 근데 기본 연산의 단위가 벡터하고 행렬입니다. 심지어는 그걸 연산 조작하는 것도 행렬입니다. 이걸 딱 봐서 양자 컴퓨터는 이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AI가 대표적으로 이게 행렬 연산하지 않습니까? 근데 AI한테는 이런 말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 이래서 10만까지 빨리 얼마나 빨리 계산하는지 나한테 알려줘. 이런 거 얘기하지 않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자 중첩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중첩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큐빅 숫자만큼 다수의 값을 동시에 표현하고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비트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우리가 3개의 비트가 있다. 그럼 2의 3승의 가지수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 시점에서는 걔는 한 가지만 저장할 수 있죠. CPU의 한 클락에서도 하나만 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관도 하나만 할 수 있고. 그런데 큐빗은 아까 중첩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2의 3승이다 그러면 일단 2의 3승의 가지수를 표현도 가능하고 한순간에 2의 3승을 동시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CPU 클락에 동시에 처리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병렬 처리라고 하는 그런 뭔가 느낌이 이렇게 오시죠. 그다음에 양자 얽힘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양자 얽힘은 하나의 양자가 쪼개지거나 두 개의 양자가 결합돼서 이 강한 상호작용과 의존성을 가지는 걸 갖다 우리 인탱글먼트라고 부르는데, 얘를 조금 이해하려면 밑에 있는 측정을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양자는 하여튼 측정을 하게 되면 걔가 붕괴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프로그램할 때 항상 상대방을 뭔가 알아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까 이품문으로 표현했던 거. 근데 상대방을 측정을 해버리면 상대방이 붕괴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측정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양자 얽힘이라고 하게 되면 되게 우스운데, 우리 예전에 보면 여러분 그 스포츠 댄스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남자가 여자 춤을 추는데 남자가 오른발을 내밀면 여자는 어떻게 하죠? 밟히지 않으려면 왼발을 뒤로 빼야죠. 그럼 그 상태에서 보십시다. 내가 남자인데 여자가 왼발이 뒤에 뺐다는 걸 저는 몰라도 내 오른발이 나갔다는 걸 갖고 상대방이 왼발이 뒤로 빠져나갔다는 걸 알거든요. 또 상대방은 자신의 상태를 보면 나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은 왼발이 뒤로 뺐으니까 남자 쪽은 뭐예요? 오른발이 나갔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가지고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상태를 가지고 상대방의 상태를 아는 걸 갖다 우리가 얽힘이라고 표현합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얽힘은 두 가지인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양자 통신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상태를 알면 상대방의 상태를 알 수 있으니까 내 상태로 바꿔주면 상대방이 뭔가 알 수가 있겠죠. 시간적인 얽힘도 가능하다 그래요.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근데 양자 컴퓨터는 큐빗 안에 옆에 있는 큐빗과 옆에 있는 큐빗이 서로 얽힘되어 있는 거는 굉장히 가까이에, 그래야지만 이제 상대방 상태를 알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게 양자 얽힘이고요. 양자 간섭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간섭은 이제 뭔가 아까 이렇게 파동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인터피어런스라고 해서 상세 간섭하고 보강 간섭, 그러니까 파동이 서로 만나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통해서 뭘 하게 되냐면 연산을 하게 됩니다. 연산. 그러니까 인터피어런스를 통해서 연산한다. 그러니까 측정은 아까 얘기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양자 컴퓨터가 고전 컴퓨터에서 굉장히 빠른 이유고, 그 다음에 연산에 에너지가 적게 소모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깊게 이해해야 되는데, 아까 지수적인 비트 확장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현재 컴퓨터의 가장 높은 컴퓨터가 64비트고 그 20년 동안 지금 변화를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큐빗이 우리는 계속 커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900개 정도 큐빗에 해당하게 되면 그 양자 컴퓨터는 전 우주의 어떤 입자를 갖다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다음 병렬 연산하고 가역 연산합니다. 가역이라는 게 뭐냐면, 이 처음에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었잖아요. 중간에 연산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 대부분 논리회로는 예를 들어 엔드 연산 같은 경우 두 개의 인풋이 들어가고 하나의 아웃풋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하나의 아웃풋을 가지고 앞에 두 개가 모였다는 거를 이게 되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5V 두 개가 나가가지고 5V 하나 나오거든요. 그럼 나머지 5V는 어디로 가죠? 열로 다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전기도 손상이 전기도 소모하면서 열까지 나니까 그 열을 또 다음에 또 식히기 위해서 또 전기를 또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양자는 인풋 개수하고 아웃풋 개수가 똑같습니다. 중간에 이제 연산자도 있지만, 근데 한번 쑥 지나간 다음에 반대로 가면 앞에 인풋을 전부 다 찾아낼 수가 똑같이. 그래서 가역적이라서 열도 적게 소모하고, 그다음에 얘는 또 결과는 좀 확률로 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도가 되게 빠른 편이죠. 그래서 현재 양자 컴퓨터는 어떻게 돼가 있냐? 이미 이제 상용화 서비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이 AWS나 애저나 구글에서 이미 그 하드웨어 만드는 업체들과 서로 API적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양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AWS 같은 경우는 브라킷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거는 서비스 이름이면서 동시에 그 API의 이름이기도 한데,
그 QDK 이름이기도 한데 AWS는 주로 초점이 A2에 갖고 있는 다른 어떤 리소스 있거든. 클라우드 리소스하고 효율적으로 연동하기 위해서 저게 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서비스는 대부분 그냥 뭐 하냐면 아이온큐나 뭐 다른 데서 이렇게 빌려가지고 씁니다. 여기 밑에 보면 잘 안 나오는데 제가 좀 앞으로 갈게요. 이렇게 이런 데 좀 빌려가고 쓰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 퀀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Q샵이라고 하는 랭귀지가 따로 있고 QDK도 따로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마찬가지로 아이온큐나 이런 데서 빌려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고, 뭐 구글은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주로 이제 하드웨어를 만드는 업체들이 직접 합니다. 그래서 IBM은 IBM 퀀텀이라고 해서 IBM 가장 앞서가고 있는데, IBM 이제 중요하게 이제 아까 초전도 컴퓨터도 만들지만 큐시킷이라는 QDK의 가장 중요한 그 많이 쓰는 그것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 클라우드에 약간의 파스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개발을 좀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아이온큐는 이제 이온트랩으로 서비스합니다. 근데 아이온큐의 목표는 우리 큐시킷 이런 거 QDK 안 만든다. 다만 나오는 모든 큐시킷, QDK 우리가 다 지원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 있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고, IBM 퀀텀하고 이제 아이온큐는 게이트 기반이라고 해서 기존에 일반 컴퓨터 할 수 있는 지까지 뭐 빠른 건 아니지만 다 할 수 있고, 개별 비트 제어가 가능해요. 근데 여기 보면 파스칼은 이제 중성 원자, 뒤에 보면 양자 어닐러 같은 건데, 얘네들은 뭐 자기 자체가 클라우드지만 자기 자체가 또 컴퓨터고 자기 자체에서 QDK도 만들고 개발까지 다 만듭니다. 그래서 얘네는 특징이 뭐냐면 개별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전체적인 뭔가 변화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물결 파동 같은 거 이렇게 배 띄워놓고 이렇게 물 풍동 실험이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물 이렇게 실험할 때 개별 뭐 물 입자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전체적인 뭔가 흐름이 이게 중요할 때. 그래서 최적화 같은 데서는 이런 회사가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인지웍스라는 클라우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얘는 양자 클라우드의 또 클라우드거든요. 그래서 자체 SK에 또 있어가지고 이 SK를 하나 짜면 큐스키로도 바꿔주고 큐샵으로도 바꿔주고 뭐로도 바꿔 페니레도 바꿔주고 다 바꿔줘요. 그런 특징을 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약간 어플리케이션을, 그러니까 양자의 알고리즘을 이 서비스화하려고 하는 매니지드 어플리케이션 하는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뭐 할 거냐? 그 ICT의 급격한 기술 변화가 있으면 거기 항상 뭐가 있었냐면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킬러 서비스라고 말은 좋지 않지만, 인터넷 시대엔 구글 서치가 있었고, 클라우드 시대는 아마존 AWS, AI에는 지금 챗GPT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양자 컴퓨터도 그런 뭔가 서비스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거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우리가 제공하자, 이런 입장이거든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올해가 어떤 거 같았냐면 2015년도에 알파고 나왔을 때 사람들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은 와 이거 획기적이네 하고 AI로 다 뛰어든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아 이게 바둑밖에 못 뜨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지내시다가 2007년 만에 지금 2020년도에 딱 오니까 이제 뭐가 나왔죠? 챗GPT 나오니까 사람들 거의 다 멘붕에 빠져버렸어요. 더 이상 우리가 이게 도저히 넘어갈 수 없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계속 이 서비스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퀀텀 클라우드라는 것도 지금은 어떤 개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플랫폼 중심이지만, 나중에 이제 퀀텀이 사용되는 어떤 영역들이 있습니다. 여기 한 8가지 영역이 있거든요. 이 도메인 스페시픽 서비스 오리엔티드된 뭔가 클라우드로 변할 거다. 저희가 미리 예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미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보니까 이제 국 케미스트리라고 해서 요게 캐나다에 있는 그 화학 전문 그 양자 알고리즘 회사인데, 자기네 만든 알고리즘을 이미 클라우드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도메인 스페시픽한 클라우드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지금 K-퀀텀 서비스 플랫폼이라는 걸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초점은 뭐 그 양자 컴퓨터들 커넥션하는 거, 그다음 양자를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만든 알고리즘을 바로 서비스화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그래서 챗GPT와 같은 양자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요거를 지금 현재 저희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요거는 용도를 여러 가지 쓸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개발한 거는 국내 클라우드하고 저희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데 저희 국내 클라우드가 이 플랫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 주려고 했거든요, 같이. 근데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런데 그 퀀텀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연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하드웨어만 만들었다고 팔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따로 만들지 마시고 저희 거 같이 쓰자, 아니면 공동 개발하자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민간 양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궁극적으로는 한 도메인에 대해서 뭔가 알고리즘을 개발하지만 궁극적으로 가면은 뭐 할 거면 아닙니까? 또 그걸 서비스로 할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알고리즘 개발하는 회사지 플랫폼 만드는 회사인데 자기가 플랫폼까지 만들고 있으면 많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저희가 공동 개발하시든지 아니면 저희 걸 쓰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내가 좀 상용화 많이 되면 이 8가지 분야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콘텐츠 서비스가 나올 때 특정 서비스 하고 싶은 분을 쓰셔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사용되어 있는데 이거를 굳이 뿔뿔이 흩어서 만들지 말고 공동 개발하거나 저희가 만든 걸 같이 쓰시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포스트 퀀텀 어플리케이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MSA 서비스 메시, MDA 데이터 메시, MIA 인퍼런스 메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뭐냐면 현재 이제 여러분 그 인수분해 기반의 그 암호 알고리즘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QKD나 PQC 양자 내성화 이런 거를 이제 적용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암호화 관련해서는 크게 두 부분이 있는데 인프라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VPN이 대표적인 겁니다. 사이트 투 사이트, 클라이언트 투 사이트, 엔드 투 엔드 VPN 암호화. 이런 부분은 좀 쉽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플리케이션 내에다가 프롬 코드에다가 암호화를 해놓은 데가 많거든요. 그게 지금 한 50년 동안 우리가 코드 개발을 해왔어요. 그거 다 차단이 되면서 이거를 다 바꾸는 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를 제안하냐면 차라리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아까 클라우드 네이티브용으로 좀 바꿔라. 그러면 우리가 인프라 레이어에서 암호화를 다 해줄게. 뭘로? PQC로. 그러면 어플리케이션도 선진화되면서 동시에 이 양자 내성의 갖춘 암호화 메커니즘을 동시에 가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이고, 요거는 저희가 여기 계시는 그 노르마하고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노르마는 암호화 키를 잘 하시는 거고, 저희는 저런 인프라 부분을 잘하기 때문에 같이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 밝히는 건데요. 저희 회사도 여기 중성 아톰, 그러니까 중성 원자 방식의 양자 컴퓨터를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개발하면 어차피 또 뭐가 필요하냐면 클라우드 플랫폼이 필요하니까 어차피 클라우드 플랫폼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한국양자산업협회에서 K-퀀텀 디벨로퍼 커뮤니티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발자만 운영하시는 건 아니고 아무나 다 들으셔도 되거든요. 여기로 이렇게 등록 요청하시면 제가 이렇게 등록해 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비즈니스 관련해서 얘기도 하시고 기술도 얘기하시고 좀 남들한테 가르쳐 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